네, 오이사 조치의 실효성 논란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이제는 풀어줄 때도 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주장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의 어떤 분노와 울분 이런 걸 좀 달래드리고 이 북한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복적 조치로 2010년 5월 24일 날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개성공단과 아주 그 극소수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 관계의 모든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 그래서 인원의 방북이라든지 네. 북한 성박의 제주 항로 항행이라든지 무역 같은 거 못하고 신규 투자 일체 불허하고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 제외한 모든 남북 관계를 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이 오이사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북한 경제는 이제 중국 의존도에서 그 당시 대남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네. 이 오이사 조치가 발효됨으로써 북한은 우리한테 어떤 팔아먹던 해주 남포 지역의 모래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판매가 이제 거의 중단됐고 일부 판매에도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그것은 상징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금강산 관광 물론 그것은 이제 박왕자 사건이라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금강산 관광은 오이사 조치만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해제돼서 다시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게 중단됨으로써 북한은 이 캐시 말하자면 획득에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이 번 이 피해액만 봐도 이제 9조 4천억, 거의 10조 원의 피해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얼마나 피해를 받겠는가. 북한 경제는 워낙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 남한에 뭔가 팔아먹을 경우 현금이 차근차근 들어왔는데 네네. 그게 중단됐고 여기에다 이제 2013년 12월 10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또 경제 제재 이래가지고 양수겹장을 당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결국 이것을 자기네 사과로 풀려는 이런 정당한 방법, 결자 해지 방법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피해서 자꾸 강경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는 겁니다. 네, 이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시나 사과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 보복 조치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당하죠. 네. 북한이 우리한테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징벌을 가한 건데 네. 문제는 어디 있냐면 북한이 그렇게 아파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징벌을 가했으면 아프고 이럴 때면 우리 범죄인자들 같으면 유치장에 가두고 네. 교도소에 가둬서 아예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잖아요. 근데 북한을 우리가 박탈할 수도 없고 그럼 경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고 했는데 그 남북 간의 교육이 중단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육이 북중 간에 늘어나 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장성택 처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팔지도 않아도 될 석탄이나 무연탄, 철광석 이런 거 다 중국에 팔아넘기고 김정은이의 근거는 더 비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가했다고 하는데 저쪽은 아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남북 관계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오이사 조치를 우리 스스로도 남북 관계를 안 하기로 돼 있으니까 네. 우리만 못 하고 남북 관계는 점점 경색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 외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지 못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핵실험 계속하고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대남 도발 계속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중 간의 이제 의존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네.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한 5, 60% 됐다 그러면 지금 80%, 90%까지. 그러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나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유고 상태로 들어가도 북한 주민이 북한의 장래를 결정할 때 남한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인도적 지원 거의 극소수만 하고 거의 우리 도와준 것도 없다. 근데 중국은 계속 우리랑 교역하고 아주 동맹국으로 잘 지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중국을 선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이 오이사 조치 요거 때문에라고만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북한 주민들은 계속 고통스럽고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물자가 오고 가고 하니까 자칫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보다 중국을 더 선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을 선택하면 참 우리한테는 정말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유 있게 뭐 해제하는 게 유리하느냐 마느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기업들은 뭐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의 80%가 휴업 내지 폐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들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과연 왜 이걸 계속해야 되냐? 우리 체면 때문이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따라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건 작년 10월 4일 날 3인방 내려왔을 때 네.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완화나 해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었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홍 박사님 설명은 상당히 합리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북한이 지금 오늘 또 국방위원회 5주년에 또 국방위원회 성명까지 발표하는 걸 보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원하지만 과연 실제로 원하느냐, 전제 조건은 없느냐 이걸 또 따져볼 때 저는 아마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3인방 얘기도 말씀했지만 이게 그때 인천에 3인방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민간 단체가 뿌리는 삐라를 좀 중단해 달라. 이게 북한의 기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이사 조치의 간판 뒤에는 북한의 이런 그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민간 단체가 뿌리는 삐라 이 표현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억눌 길이 없다는 것을 청와대나 통일부나 거듭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천안함 이 사태 자체가 북한의 정찰총국이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당시 또 김기옥식 그 사군단장도 뭐 다 그 관할 사령관이었지만 김기옥식은 얼마 전에 77세로 사망하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버블 제트 의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것은 북한의 그 아주 제2경제위원회에 있던 최고 전문가를 통해서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북한이 분명했다는 것은 이건 뭐 세상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조사하자. 벌써 3번째인가 우리한테 제안해 오는데 여기에 북한은 그것이 진정성보다는 뭔가 공세적으로 자꾸 나오니까 결국 사과라는 두 글자만 들어가면 단번에 풀릴 문제를 자꾸 공세를 취하다 보면 이건 주고받기 밀당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북한에서 오이사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진정으로 제재 해제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세워봐야 될까요? 커진다기보다 이미 80%는 휴업 내지 폐업했고요. 새로 사업은 이제 못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제3국으로 가버린 중소기업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금이 그만큼 우수하면서도 싼 노동력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이익, 경제적인 산업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의 저렴하고도 훌륭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으로 인해서 북한이 아마 곤란할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어렵지 북한의 노동자나 그 간의 수공업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갔다가 일감을 갖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노동력이 뭐 우리 기업의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혜적인 협력을 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아주 그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애초에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둘 다 남북관계에 성공을 못했는데 우리는 거기 장점을 본따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장점은 사실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만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하시던 말씀이 그 전시에도 외교관은 활동해야 되고 대화는 해야 된다.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오이사 조치라는 건 저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어떤 명분을 찾아서 완화하거나 제재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와 국가안보 양측면에서 강원 양면책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대박 통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대박 통일은 좀 허공에 떠 있고 지금 그냥 어디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되고 SLBM까지 막 쏘고 함대함 미사일, 뭐 연평도 앞에 포격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의 40배인데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뭔가 주도해 가야 되는데 주도하는 게 뭐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 오면은 더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핵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대화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핵을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서 대박 통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궤도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궤도로 진입을 해야죠. 첫걸음이 오이사 조치 완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는 겁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런데 뭐 대화를 이어간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의도대로 가줄 거라는 생각은 좀 의아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뭐 고위급 회담 다시 열었다 해서 북한이 우리 스텝에 맞춰주겠느냐. 네. 지금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맞추어서 뭔가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안착시키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안 되고 있는 진도 안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점을 쭉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 폐쇄까지 갔을 때도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버텨서 북한을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도 연초에 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도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 끌어내서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북한이 또 개성공단 임금과 임금 인상, 토지 문제, 토지 임금, 임대료 인상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여기서도 또 북한이 지금 또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이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그 마지막 능선인데 이걸 넘는 데서도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느냐 조금 유화 정책으로 돌아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북한은 역시 2000년대 그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도 남북 관계는 볼 수 있는데 북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은 북한이 과연 우리 스텝에 착착 맞춰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면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제가 뭐 해제하자고 막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다 네네. 이 제재를 가하고 징벌을 가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아파야 되는데 그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우리만 그냥 좀 벌을 가했다라고만 하는 차원이 아니냐 그러고요. 왜냐하면 북중 교역이 지금 과거에는 5, 60%밖에 북한의 교역에서 5, 60%인데 지금 9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북중 관계가 껄끄러워진 건 사실이지만 무역은 계속 그대로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휴가를 가는데 요즘 도둑이 많으니까 우리 문을 잘 잠고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시건장치도 새로 해가지고 지문 인식 뭐 시건장치를 달았는데 네네. 그래놓고선 잘 해놓고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휴가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제재를 가했지만 그들은 안 아파하면 그냥 남북 관계만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의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더 손해니까 해제하자.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박 통일로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해서 대박 통일로 가기 위해서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오이사 조치가 있었던 천안함 폭침이란 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때를 좀 저는 놓친 게 아닌가. 차라리 박근혜 정부 초기에 빨리 명분을 찾아서 완화 내지 해제하고 지금쯤은 북한을 확 움켜쥐고 핵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 관계도 좀 진전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미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사고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런던에서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처음 등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김정은이 최고 존엄이 된 이후에는 처음 나타났는데 네. 얼굴 안색이 좀 홀쭉해지고 그런 거 보면 별로 그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은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이런 참 북한에서 지금 뭐 현영철 숙청인이 또 올해 들어와서 만도 15명 처형이니 이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어지는데 김정은의 최고 영도자라는 사람의 형은 이 에릭 크랩톤이라는 가수를 찾아서 그 유럽까지 날아가고 아마 네네. 그 일행이 항공료 숙박비로 아마 몇만 불이 깨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런던 주재 현학봉 대사, 뭐 가끔 북한의 이불 대변해서 뭐 핵무기를 가졌다는 등 이런 중대 발언을 쏟아내는 평양의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결국 북한의 지금 상황은 그렇게 그 뭔가 안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김정은이 아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언론에 흘렸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제 언론에 이렇게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 탔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이제 김일성 배지도 안 달고 네네. 좀 은닉을 기해서 몰래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김정철의 그 에릭 크랩턴에 대한 그 열렬한 그 팬심. 팬심이라 그러나요? 네. 뭐 과거에 2006년에 독일에서 공연할 때 4차례 공연을 다 받고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도 2차례 이렇게 다 네네네. 받고 그래서 에릭 크랩턴 매니저가 서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냐하면 싱가포르 공연하고 일주일 뒤에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이거 김정철이 거기도 오느냐? 왜냐하면 김정철이 오면 좀 방해가 되나 봐요 공연에. 그래서 서울에도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못 온다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김정철이가 이렇게 한량처럼 다니는 거는 김정철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다니는 거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 그 김정은이면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동생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언제든지 동생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노래나 들으러 다닌다. 나는 나는 한량이다. 내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정은이로서도 형이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떡하겠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외국도 다니고 좀 재밌게 사시오. 뒤는 내가 봐주겠어.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북한 주민들이 알면 곤란하니까 북한에는 아마 전혀 김정철의 동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 말씀은 좀 동생 김정은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꽤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이것은 아마 이제 자기 정치 권력에만 간섭하지 말라. 그 대신 자유는 누려라.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이제 5성급 첼시 하버 호텔에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5성 호텔이 우리 대한민국엔 딱 하나밖에 그것도 최근에 5성을 받았는데 그런 호텔에서 잘 수 있다면 뭐 그야말로 몇천 불 정도 되는 스위트룸일 텐데 이것은 그만큼 물질적으로는 보장을 해주되 정치 권력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 이런 건 보장받고 있는데 어쨌든 얼굴이 상당히 수척해진 것은 평소 이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뭐 주어받기도 하던 동생이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심적 고통도 크고 거기다 또 이남 1년대 여동생까지 지금 뭐 거의 넘버 2의 권력을 네네. 누리는데 자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바닥에서 헤매야 되니까 그 불만이 아마 상당히 그 내재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영국에 가서 좀 풀고 오라 그래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김정철이 뭐 정치 쪽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시는 거죠? 관여하면은 목숨이 위태롭죠.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김정철이 뭐 일설에는 봉화조라고 해서 중국의 태자당 같은 데의 수장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징적으로는 뭐 가끔 가서 술이나 먹고 올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김정은이를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장성택 처형에 김정철이 뭐 실제적으로 관여했다. 저희 김정은이를 도와준다고 하는 행동조차도 김정은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냥 정치에 떠나서 조용히 즐겁게 살고 그런다면 놔두지만 만약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 형제간에도 그건 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계속 무명용사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김정은이가 살해당했다. 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면 김여정이냐 김정철이냐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김여정이 대를 이을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이 애는 뭐 지금 2살이라니까 거기는 안 될 테고 아니면 김정철도 그때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